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169회 방송 1부 시작하겠습니다. 문쌤님, 안녕하세요.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호십니다. 문쌤님 잘 지내셨어요? 네, 저야 뭐 항상 잘 지냅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정말. 문쌤님 잘 지내시니? 뭐 시호님은 잘 못 지내십니까? 저 뭐 이제 요즘은 조금 컨디션 조금 좋아지고 있어요. 치료 좀 받고 하면서 좋아지고 있어요. 그 일요일 날 그 술을 그렇게 드셔서 몸이 좋아지시고 컨디션 좀 좋아져서 그날 그렇게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네. 돈이 좋더라고요. 치료받으니까. 아, 그래요? 네. 일요일 날 재밌었어요. 아, 그쵸. 우리 공개되고 너무 재밌었어요. 네. 역시 사람들이 본 방송 이런 거는 됐고 이렇게 어떤 술을 먹으면서 이렇게 그날도 사실 녹음은 한 2시간 잡았는데 녹음은 3시간에 해버린 거죠. 그래서 하는 저희도 있는데 이렇게 주무실 것 같은 거예요. 앉아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녹음 그때 평상시 같으면 녹음에 신경을 쓰면서 약간 지금 지루하니까 좀 다른 텐션한데 그게 아니라 왠지 중간에 됐다 이제 녹음 그만하고 빨리 술 먹자. 근데 뭐 녹음했던 저희 뭐 내용도 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작년 마감하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 녹음하는 이게 내년 처음으로 올라갈 거니까요. 아, 그래요? 네. 그죠? 저번 방송이 마르크스와 함께 그쵸. 마지막을 하려고 했는데 정말 아쉽네요. 신년을 맞이하는 거죠. 마르크스와 함께. 그런가요? 네. 어차피 여기도 마르크스 얘기가 나오니까 그 구정으로 따져도 괜찮아요. 아.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아 그렇군요. 그렇네요. 마르크스는 뭐 이제 계속 여러분이 저번 주에 샤우팅을 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얘기다. 그렇죠. 네. 근대에서 사실 어떤 K적인 거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근대에 대한 이해가 깔려 있어야 네. 뭐 연애라든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연애도요. 그러니까 연예. 아, 연예. 예. 내가 그래서 못하나 싶어갖고. 아니요, 아닙니다. 마르크스 이해 못해 평생 솔로 뭐 그런 거. 그래서 연애 자꾸 파탄나. 어쨌든 저 연애도 계급 투쟁이죠. 사람 못 만나. 이러면서. 그렇죠. 뭐 어쨌든 저 일요일은 재밌었고요. 네, 이게 저희가 과수원에서 몇 번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지난 맨 처음에 했던 6월달에 했던 공개 방송도 그렇고 네. 오시면은 그때 사실 맨 처음에 했던 공개 방송은 200분을 모셨으니까 그날은 뭐 200분씩이나. 그쵸. 저희가 겁도 없이 그랬었어요. 대관을 해갖고. 근데 그때는 뭐 둘째 치고, 근데 과정에서 늘 오시는 인원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오실 때나 가실 때나 인사라도 한번 다들 하고 싶었는데 그게 또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오실 때는 다들 이제 언제 오시는지 딱 시간 맞춰서 오시는 게 아니니까 일찍 왔다 늦게 왔다 들쑥날쑥하고 갈 때는 저희가 스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저희가 따로 끝나면은 뒷정리 하다 보면 다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 늘 그게 고민이었어요. 한번 사람들을 실컷 오라 그래 놓고는 딱 녹음만 하고 가고 이거 좀 아닌데라는 그렇지. 생각을 했는데 저번 일요일 모임은 사실 녹음이 주가 아니고 모임이 주다 보니까 간 사람도 없고 다들 인사도 좀 하고 얘기도 좀 하고 되게 즐거웠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공정하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게스트로 나온 사람인데도 저는 몰랐어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뭐 이렇게 뭐 올라왔더라고. 올라와서 보니까 뭐 매진 뭐 이렇게 돼 있길래 묻지도 않고 뭐 얘기도 없으시고 저희가 아직 아껴놓는 거예요. 그런 뭘 건가요? 모르시네 진짜. 아껴놓는 거예요. 문세님을 그렇게 메인도 아닌데 여기 저기 그렇게 문세님 앉아 소모할 수 계세요. 없어요. 그런가요? 네. 진짜로요. 농담 아닙니다. 저기 문세님이 앉아 계신 인사하세요는 조금 내가 보기엔 좀 왜냐면 문세님 저번에 뭐 아시겠지만 저희랑 처음 만나실 때도 저희가 문세님을 어떻게 이렇게 캐릭터를 이렇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맨 처음에 그 얘기 했잖아요. 네, 시그니처를 가질 수 있게 하는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냥 이제 문세님의 그런 첫 데뷔를 사교계 회장에 그런 첫 내보내는데 그런 식으로 할 수 없어요. 저는 굉장히 공정한 시스템이네요. 아니에요. 아껴두는 거였어요. 그런 네. 생각을 뭐 했어요. 지금 박 박사 홍 작가님 그 같이 섞이면 안 됐지. 왜 그러세요? 따로 메인으로. 아니 왜냐면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원래 계획하다 조금 미뤘잖아요. 네. 그 문세님과 함께하는 공개 방송을 문세님이 이제 거기 오시는 분들을 다 이제 일당백으로 다 제가요? 그죠? 왜 저는 싸우는 거죠? 아니 왜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이 만나서 아니 그분들은 굉장히 물어보시는 게 많을 거예요. 그래. 그걸 이제 문세님이 다 일일이 다른 분과 N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없어요. 무엇이든 물어보살. 뭐 제가 느낌으로. 요즘에 제 SNS 계정 공개를 해야 되나 그런 충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뭐 많이 숙고 하신 후에 그거는 급할 네. 것도 없고요. 새로 만들어서 그렇죠. 새로 새로 하나 하나 파가지고 새로 하나 파는 거 전 추천합니다. 그럼요, 저도요. 네.
괜찮습니다. 네. 이게 그렇습니다. 단계별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하시는 건 잘 좋은 것 같아요. 뭐 일단 그렇게 일요일 날은 그렇게 했고 제가 해보니까 늘 나중에 남으시라고 남으셔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다들 가셔서 그런 걸 싫어하시나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런 거 아니시더라고요. 남고 싶었다. 근데 딱히 이게 좀 어색어색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강제로 남아라. 남아라. 라고 이렇게. 돈 내, 남아. 먹어. 얘기해. 뭐 저 때문에 뭐 저희야 좋았는데 이제 그 과수원 사장님이 우리 사장님이 이제 힘드셨죠. 그쵸. 왜냐면 요 가격 정할 때 무제한으로 해야겠다. 난 안 먹지만 잘 안 먹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런 맛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가격을 얼마로 할까 했는데 얼마로 하자 그랬어요. 근데 제가 우리가 무슨 셀럽도 아니고 누가 그 돈 내고 오냐 이랬다가 어떻게 금세 매진되는 거 뭐 갑자기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렇게 차이도 크게 안 나는 금액이었는데 이게 약간 이렇게. 고도로 나는 셀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되게 억울해하더니 그래서 혼자 고생을 하고 그날 얼굴이 하얗게 된 걸 맞아요. 보고 좀 미안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왠지 사장님한테 더 이상 이 가격 갖고 뭐라고 할 만한 사장님 이렇게. 제시하시면 그냥 그대로 네. 하는 걸로 우리가 감히 이때다가 네, 고생만 시키고 조금 미안했습니다. 제가 뭐 또 다르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날 오셔서 저희의 기억에 남는 추태 같은 건 다 잊어달라. 아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예, 맞아요. 사실 나 그날 말 많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뭘 물어보시다가 그 말이 말되고 말이 말되다 보니까 말이 길어져서 말하면서 아차 싶었거든요. 저도요.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게 되지? 원래 이렇게까지 말을 혼자서 막 그러려고 만든 자리가 아닌데 그랬습니다. 다 잊어주시고요. 다 여러분. 잊어주십시오. 좋은 것만 기억해 주세요. 네. 그날의 좋은 것, 공기, 온도, 조명, 습도 이런 거, 이런 것만 기억하시고 그날 먹었던 맛있는 술만 기억하고요. 우리 네, 다 잊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공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나가면 저희가 설문을 잠깐 오픈할 예정인데요. 그때 잠깐 말씀드렸던 무슨 독서라든가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도 내년에 꼬박꼬박 책도 좀 더 열심히 읽고 영화도 좀 꼬박꼬박 보고 싶어서 그런 모임을 할 건데 근데 그게 예전에 이제 왜 우리 처음 오프라인 할 때도 몇 분이나 오실지 설문한 것처럼 네. 폼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좀 혹시나 시간 되고 여력 되시는 분들은 한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아날람은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돌아가는 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고요. 역시 짜릿해. 최고야. 늘 새로워. 새 돈이 아니어도 새로워. 헌 돈인데도 이렇게 새로워 손에 쥐면.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페이지 많이 와주시고 자 이제 저희는 아일랜드 저번 주에 인도였잖아요. 그렇죠. 네. 인도에서 이제 더 멀리 아일랜드와 폴란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폴란드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일랜드와 폴란드 하면 왠지 유럽에서 되게 머리 나쁘고 변방이죠. 촌스러운 애들 변방 그렇죠. 왜 전구 가는데 5명 필요하다 그 농담 있잖아요. 옷이 네. 옷이지만. 그래요? 네네. 한 명이 들어보는 한 한 명이 명이 전구 잡고 4명이 돌리는 거예요. 4명이 한 다리 하나씩 잡고 이렇게. 그게 내가 알기로 더치 그리고 폴란드 맞아요. 그리고 아일랜드 이렇게 그쪽 애들이 처음 그렇다. 들어봤어요. 그 농담은. 그게 유럽 그러니까 너무한데? 왜 유럽에 1, 2, 3 농담 있잖아요. 왜 프랑스 애들이 한 명이면 뭐라 그러지? 로맨티스트. 둘이 하면 사랑. 셋이면 혁명. 독일인 이거 옛날 먼 나라 이웃 나라에도 나오는데. 맞아. 거기다 나왔어. 독일인이 한 명이면 천재, 둘이면 계급이 생기고 셋이면 전쟁. 뭐 이거. 영국인은 한 명이 뭐였죠? 그게 마지막 결국 영국이 모이면 클럽이 생긴다. 맞아. 클럽 생기고. 축구인가요? 그쪽은 이제 뭐 홀리건 되고 막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지금 오늘 이제 아일랜드로 폴란드로는 하실 건데 그렇죠. 변방이자 바로 그런 농담의 주인공들. 맞습니다. 네. 유럽에서 사실 뭐 그런 농담도 있죠. 유럽의 전통에 따라서 폴란드의 의견을 묻지 않는 걸로. 왜 내가 기분이 나쁘지? 왜 그런 거예요? 왜 이제 나라가 하루 만에 없어지니까 물어봐야 뭐해. 셋이 나눠 먹고 폴란드의 의견 따위는 뭐 중요하지 않은 그런 약간 그래서 폴란드 사람들이 약간 폴란드 역사 같은 거 공부를 해보면은 약간 우리랑 같은 한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맞아요.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리는 한이라고 표현하는데. 글쎄요, 그럼 궁금하다. 그 비슷한 발음으로. 근데 이 폴란드도 참 재밌는 나라죠. 폴란드도 사실
공부할 게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 폴란드 사실 그거밖에 몰라요. 잘 또 몰라요. 아우슈비츠랑 퀴리부인. 그렇죠. 퀴리부인. 네. 그렇죠. 생으로 분리해 작업하시다가 맞아요. 생으로 방사능. 맞아요. 아마 우리가 이제 뒤에서 아마 다루게 될 로자 룩셈부르크 같은 사람이 이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 폴란드에서 사실 국내에선 유명하신 분이 임지연 선생님이죠. 임지연 선생님이 이제 로자 공부하시다가 이제 로자라고 부르면 안 되는데 이제 로자 룩셈부르크죠. 룩셈부르크 공부하다가 이제 그 폴란드 네. 민족운동사 뭐 운동사 뭐 이런 거 공부하시다 이제 세계적인 어떤 대가가 되셨는데 근데 이제 폴란드 역사도 사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오리엔탈리즘 같은 게 유럽 내에도 존재한다는 게 사실 저는 옛날에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리엔탈리즘은 우리 아시아인들한테만 적용되는 건 줄 알았는데 네. 그 유럽 그 내에서 안에서도. 그 안에서 동유럽에 대해서 뭐 오리엔탈리즘적인 게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대상인 폴란드 참 좀 그렇더라고요. 거기서 어디 가면 누가 밥 깔고 이런 얘기 하나 봐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 아이들 진짜 그 아일랜드 제가 맨날 우리 이전 방송에서 아일랜드 감자 갖고 제가 농담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감자 이제 농담 많이 했죠. 아일랜드 감자 농담과 거의 더불어서 아일랜드 약간 더치 폴란드 이게 거의 3종 그 원래 또 좀 옛날엔 그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쪽 또 약간 살짝 변방으로 쳐가지고 한마디로 그 영국 독일 뭐 프랑스 이탈리아 요 중심으로 그 외에 나머지 그쵸. 그렇죠. 나머지라는 느낌이 특히 이 농담의 가장 중심은 프랑스죠. 자기 기준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 유럽 사람들이 이것도 옛날에 얘기 많이 했잖아요. 유럽 사람들이 프랑스 애들이 왜 그 자기들 이상한 부심 때문에 유럽 사람들끼리도 프랑스 재수없사는 그 우리 표현에 그런 유럽 짱깨라고 프랑스 사람들 저 새끼들 유럽 짱깨다. 몇 중에 이게 또 혐오가 있는 것이냐. 야, 이거 쿠션 좋다. 3 쿠션은 넘어가는 것 같고 그런 표현도 있죠. 이게 좋다. 거의 이걸 뭐라 그러죠? 그 당구용어로 대회전 그거 있잖아. 한 5바퀴 돌려놓는 건데. 근데 실제로 그 프랑스 사람들 약간 중화스러운 게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참 재수 없죠. 그 약간 대동하다는 생각 들어요. 그 대동아 공용스러운 물대기 맞아요. 스킬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번역된 책 중에 그 또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문화라는 담론이 프랑스의 문명에 대항하는 그런 거라는 분석도 있으니까 뭐냐 프랑스 애들이 자기네 보편 문명 이거를 워낙에 내세우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민족적 특수성으로서의 문화 이런 거 이제 독일에서 있는 거 아니야. 독일에서 이제 그런 걸 내세우는 그런 것도 막 있었고 그런데 그게 재밌죠. 그게 옥시덴탈리즘 뭐 이런 거랑 연결되는 거니까. 아직도 그 5명 정고 얘기가 아직 머리에서 안 가셔져갖고 아 그래요? 저도 그 어릴 때 듣고 그 먼 나라의 나라에서도 듣고 유럽에 갔다 오신 분이 그런 농담이 진짜 있냐고 물어봤더니 진짜 있다라고 얘기해서 예, 들어서 근데 뭐 그 자주 쓰는 농담은 아닌가? 그냥 이제 그런 그렇겠죠. 전래동화 비슷한 그런 인종차별적인 네.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들었는데 그게 재밌잖아요. 5명이서 전구가. 그게 또 있어 비슷한 사람을 거. 돌린다고 생각도 못해갖고. 또 있어 그때 까먹었는데 되게 많아 그런 거. 근데 이 아일랜드나 뭐 폴란드나 뒤에 아마 러시아도 제가 넣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 변방에 대한 마르크스의 인식이 사실은 그 좀 복잡 미묘해요. 왜냐면은 그 제가 저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야 이게 참 마르크스 이론을 보다 보면 우리 얘기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아시아인들, 그러니까 주변부 사람들의 어떤 입장 네. 이런 게 좀 없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솔직히 좀 저는 읽으면서 조금 짜증나기도 하는 게 지도 변방이라고 무시당했던 독일인이면서 네. 그렇게 변방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물론 자기가 변방 사람이라서 무시할 만한가 보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내가 살아보니까 해도 되겠더라. 저도 요즘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한국은 사실 거의 유일하게 네. 거의 제3세계 수준에서 최인류 국가 선진국 대열에 오르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렇대요. 저도 이 연구서 막 쓰고 하면서 저도 모르게 약간 너네 문제야. 우린 이만자. 우리는 하잖아. 우리는 하는데 못하는 거 보면 너네가 문제야. 약간 그런 게 좀 생기는 것 같긴 한데 알 수 없게 또 부심이 생기는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예전에 또 이것도 방송에서 잠깐 지나면서 했던 얘기인데 이게 사실 이 사람도 독일계 유태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 유태인들 특유의 그 유럽에 사는 유태인들 특유의 그 변방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약간 타자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분리하는 그거. 되게 남 얘기처럼 하는 그러니까 되게 메타적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장
비근한 예로 그 문학으로 치면 카프카 같은 거. 음. 그러니까 굉장히 남 얘기인 것처럼 메타적으로 이 상황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좀 집중해서 1인칭으로 들어가면 사실 카프카가 사람의 실존적인 얘기를 그릴 때 조정래 씨처럼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되게 거리를 둬서 조정래. 마치 남 얘기처럼 쓰잖아요. 네네. 이제 어디에서든 주변인이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유럽의 유태인들이 갖고 있는 그 시선적 차이가 2차 대전 이후 많이 실종됐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왜 시오니즘 때문에 뭐 팔레스타인 막 할 때 뭐 왜 우리 충격받았던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막 불꽃놀이 맞아요, 구경하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바베큐 구우면서 웃고. 그랬을 때 이제 이스라엘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에는 좌파가 없냐. 흔히 말하는 맞아요. 뭐 무슨 정당 그런 거, 우리로 치면 무슨 사회당 같은 거 없냐. 도대체 이거를 가만히 두고 보는 이 나라는 통째로 그러냐라는데 그 목소리에 대한 얘기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많은 유태인들이 외부에 사는데 2차 대전 이후에 시오니즘이 강해지면서 뭐 이건 썰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들은 얘기로는 그런 그 흔히 말 카프카나 이런 마르크스나 이런 사람으로 대변되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저작들이 되게 메타적이잖아요. 맞아요. 되게 남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시선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줄어들었다. 조정래 분 같은 조 작가님 같은 사람들이 목소리 커졌다. 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다 내 얘기, 내 마음의 소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사실 조지 오웰보다 조정래 태백산맥을 보면서 이제 네. 어렸을 때 아 그렇죠. 약간 거기서 애로하죠. 그쵸 에러한 게 있잖아요. 네. 거기서 밤을 불새웠던. 그러하죠. 그거 되게 세요. 수위가 되게 세거든요. 그죠. 그 무슨 어멈 그죠. 네. 그 오빠가 지 혼자 있고 말을 안 해줘갖고. 근데 그게 생각만 해도 지금도 화끈화끈할 정도로 그게 있습니다. 그 나이가 들어서 읽어보면 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아니까. 네, 그렇죠. 네. 조정래 선생님은 이제 저한테 약간 그런 이미지로 야설가 조지 오웰에 이어 다 조씨네요. 이거 있죠. 그 어디 조십니까? 조지 오웰. 그러네요. 아, 그렇죠. 그런 게 있죠. 그 조정래 선생님하고 여담인데 이제 이영호 선생님하고 또 싸우기도 많이 싸우셨어요.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뭐 또 한국 역사 논쟁이 되게 크게 또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담인데 이제 이영호 선생을 비롯해서 뉴라이트 지식인들이 시대정신이라는 잡지에 모여서 이제 한국 진보 지식인에 대한 어떤 비평, 네. 실명 비판 그런 걸 한 적이 있었거든요. 2007년, 2008년 벌써 10년이 됐네요. 네. 근데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이영호 선생이 이제 저기 김제 이제 그런 평야 이런 걸 갖고 이제 조정래 소설들이 굉장히 과장돼 있다. 민족주의적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가 많다. 막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거기 반비판이 나오고 뭐 그래서 굉장히 많이 싸웠고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 이제 허수열 선생님과 이제 이영호 선생님 학술적인 어떤 경제사적인 논쟁도 막 이뤄지고 했거든요. 그게 이제 허수열 선생님이 최근에 쓰셨던 그 성장 없는 개발 없는 개발이라는 책에 이제 집약돼 있고 뭐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책들 보면은 참 재밌죠. 재밌는데 그 논쟁이 사실은 그래서 남긴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별로 없는 것 같다는 거죠. 한편으로 그런 논쟁들이 서로 그렇게 학술적으로 비판하고 그런 건 참 좋은데 한국 사회는 왜 그게 남지 못할까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 게. 결국은 피와 구분만 남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것만 네. 남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그런 거였는데. 저희한테도 늘 물어보시는 질문들 중에 대다수가 어느 편이냐. 아, 그렇죠. 피와 구분을 해봐라. 제가 물어보시는 분의 편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물어보겠죠. 내 편 같으면 안 물어보겠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진 최순실이라면 최순실을 구하러 가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사람은 구해야지. 그렇죠. 거기서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편은 아니라는 거지. 서론이 길었습니다. 네. 이제 아일랜드와 폴란드로 가야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일랜드 문제라는 게 네. 그냥 단순히 어떤 뭐 변방의 얘기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사실은 당시 유럽 정치사라든지 외교사라든지 사실 1980년대 뭐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막 계속해서 테러 일어나고 그죠? 맞아요. 아일랜드 독립할 맞아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 사실은 마르크스주의 어떤 이론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게 거의 현실의 정치적 상황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그런 문제였다는 거죠. 이 영화에서 북한이 대두되기 전에 늘 악역은 IRA가 맞아요. 담당했던 또 맞아요. 때가 있었잖아요. 모든 폭탄 테러는 거기서 하고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IRA가 n분의 1이긴 했어요. 왜냐면 IRA가 한창 유명세를 떨칠 때는 되게 전 세계가 수많은 애들 적군파, 뭐 맞아요. 붉은 여단, 스페인에서 좀, 맞아요. IRA 해가지고 저도 그래서 그거의 모티브로 그걸 선역으로 바꾼 게 에이트 공대잖아요. 테러리스트지만 착하다. 그치, 잘생겼다. 나도 어렸을 그래서 때 페이스가 잘생겼어요. 내가 이렇게 골골한 주제에 꿈이 에이트 공대였어. 꿈이 비행기 납치해보는 게 꿈이었어. 저거 되게 멋있는 건 줄 알았지 뭐야.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인도론을 한번 봤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봤듯이 영국의 어떤 식민주의는 그게 엄청나게 혹독하고 뭐 사람 엄청나게 죽거든요, 사실. 네. 그리고 도덕적으로 이렇게 비난을 받아 마땅한 그런 거였을지라 하더라도 아시아 사회의 어떤 기본적으로 새로운 생산 양식, 그러니까 어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작동할 수 있는 조건들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뭐 더 나아가서 자본주의 넘어 사회주의로의 이행, 뭐 아니면 뭐 독립 인도 민족의 어떤 독립 같은 거라든지 이런 조건들을 굉장히 성숙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유럽에서의 어떤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이 성공할 정도로 그 프롤레타리아의 어떤 역량이 성숙했느냐, 아니면 이제 인도 자체가 스스로 독립할 정도의 어떤 힘을 축적을 했느냐, 뭐 이런 어떤 사회 경제적인 조건의 문제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회적 진보라는 관점에서 이 사태를 바라봤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봤을 때 영국의 어떤 통치 같은 제국주의 문제는 사실은 그다지 깊게 다뤄지지 않고 이제 근대의 어떤 민족국가의 연장선으로 이해가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살펴봤는데 사실 당대의 어떤 그 유럽 지식인들 입장이 다 비슷해요. 그 제3세계나 뭐 어떤 식민지에 대한 입장들이 대부분 비슷비슷해가지고 남 얘기하듯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쟤네는 뭐 신기한 애들이네. 뭐 이 정도죠. 근데 이제 그런 이 마르크스의 관점이 사실은 아일랜드론에 와서 좀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바뀌는 게 왜 중요하면 사실 레닌 때문입니다. 아 드디어 레닌이 두둥. 이제 나중에 뒤에 아마 길게 다루겠지만 네. 레닌은 현대 자본주의 어떤 특징이라는 걸 이제 제국주의에서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국주의라는 건 사실 자본주의의 완성, 되게 완성된 형태, 그리고 그 기생성이 이제 최고조로 발달한 그런 완성된 형태인데, 이 제국주의라는 건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영토 쟁탈, 이제 경제권의 이제 형성 과정 속에서 모든 민족이나 뭐 인민 이런 것들 다 착취를 한다는 거죠. 네. 이 자본주의에서 이제 모든 세계인들이 모두 착취를 당하는 시대인데, 이러한 제국주의적 현상은 이제 1880년대 이후에, 다시 말해서 마르크스 사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실 마르크스는 좀 미성숙하다는 거죠. 오히려 레닌의 시대에 이르러서 화려하게 만개한, 그러니까 레닌이 그 본질을 꿰뚫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파악하다 보니까 이제 마르크스는 좀 아직은 좀 모자란, 제국주의가 이제 본성을 드러내지 못했을 때 했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입장은 조금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런 게 되는 거고, 네. 레닌은 이제 제국주의에 항거하는 그 모든 민족들이, 그리고 민족들의 그런 운동들이 다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 거죠. 특히 여기서 이제 중요시되었던 게 우리가 뒤에서 다루겠지만 사실 이걸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민족 자결권. 이거를 두고 정말 많은 논쟁들이 일어납니다. 왜냐면은 이 민족 자결권을 인정하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부르주아에 대한 입장도 달라지고, 뿌띠부르주아 이런 애들의 입장, 그러니까 농민에 대한 입장, 이런 게 다 달라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지금은 어떤 국가의 독립이라는 게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그게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민족의 자결권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왜 그러면 인정하는 순간에 계급 문제는. 그렇죠, 계급 문제도 있고 노동자 계급이 쪼개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죠. 왜냐면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 러시아 제국의 노동자 계급을 얘기를 하는데 러시아 제국이 붕괴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노동자 계급이 또 갈라져요. 지역적으로 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혁명은 멀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이 민족 자결권이라는 걸 갖고 레닌은 그걸 굉장히 옹호를 해요. 근데 반대로 폴란드 출신의 마르크스 주자인 로자 룩셈부르크의 입장은 이것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룩셈부르크는 민족 자결권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굉장히 비판을 해요. 부르주아적인 사상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되게 웃긴 거예요. 왜냐면은 다른 민족을 억압하는 억압민족의 구성원인 레닌은 민족 자결권을 옹호하고, 피억압민족의 구성원인
로자 룩셈부르크는 그걸 굉장히 비판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오히려 반대로 주로 나타나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것도 이제 나중에 굉장히 독일 사회민주당 내부의 어떤 역학관계랄까요? 그런 게 다 반영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면 이것도 굉장히 큰 논쟁.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민족을 당시에는 이제 폴란드나 이런 데는 다 러시아 식민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러시아 식민지이면서 동시에 독일 식민지도 되고 뭐 오스트리아 식민지도 되고 이래서 그 로자 룩셈부르크도 폴란드 출신인데 여담인데 폴란드 출신 마르크스주의자잖아요. 근데 독일에서 또 기념을 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사실 독일 공산당하고 동독 공산당하고 폴란드 공산당하고 미묘한 그 갈등의 극이 돼요. 얘를 누구 그 출신을 할 것이냐. 그리고 특히 로자 룩셈부르크는 굉장히 레닌을 격렬하게 비판했기 때문에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레닌의 어떤 100주년 뭐 이런 거랑 로자 룩셈부르크 100주년 뭐 이런 거랑 겹쳤어요 한번. 그랬을 때 레닌을 띄워주면 띄워줄수록 사실 그걸 비판한 로자도 이제 뜨기 시작하는 거죠. 룩셈부르크도.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둘을 어떻게 할까? 동독 공산당과 이제 폴란드 공산당이 서로 그걸 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다가 로자 룩셈부르크가 이제 자기 생일을 1870년이 아니라 1871년이라고 적은 적이 한 번 있어요. 나 빠른이다. 네, 그걸 한번 했더니 이제 71년으로 해야겠다. 그렇죠. 그래 하늘로 밀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그런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런 게 미묘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빠른 년생 신고가 한국적 나이 위태롭습니다. 음욕도 지금 위험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정치화된 문제라는 거죠, 사실.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민족 자유주의 논쟁 같은 게 레닌의 사상에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다룰 마르크스주의 사고 체계의 변화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마르크스에서 특히 마오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마르크스 사실 민족 자체를 옹호하진 않아요. 끝까지. 네. 근데 뒤로 갈수록 마오쯤 오면 사실 민족이 해방되는 게 오히려 혁명 투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로 오는 그 과정, 그 길목에 이제 레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어떤 마르크스주의랄까요? 그러니까 진보적인 어떤 사상들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왜 민족주의를 내포하고 있는지 그거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중요한 논쟁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담이지만 사실 제국주의에 관한 그 연구 갈래들도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좀 깊게 다룰 건데 네. 사실 저를 포함해서 이제 뭐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대부분의 마르크스주의 계열 어떤 논자들이 제국주의를 다룰 때 대부분 그 제국주의 현상의 원동력을 자본주의에서 찾아요. 다시 말해서 제국주의를 행하는 그 국가, 네. 사회 내부의 어떤 그 원인에서 찾는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유럽 외부에서 그 동력을 찾는 경향도 있어요. 그게 이제 로빈슨이나 갤러거 같은 사람들이 그런 입장인데,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입장이긴 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제국주의 동력을 유럽 내적인 원인, 예컨대 뭐 자본주의라든지 이런 거에서 찾지 않고 식민지가 되는 비유럽 주변부의 어떤 변동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유럽이 아프리카 분할 쟁탈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게 1881년이거든요. 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이집트가 이제 사실은 그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해서 거의 자치를 하던 상황이었는데 그 내부에서 반란이 되게 심하게 일어나가지고 기존의 어떤 국가가 그러니까 이집트 국가가 톡착 그 어떤 집단이 정치적 권위를 잃어버려요. 완전히 붕괴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수에즈 운하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통제가 불가능해지는 그런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수에즈 운하가 왜 중요하냐면 수에즈 운하가 없으면요. 그 유럽에서 나오는 어떤 수출품이나 이런 게 아프리카를 통째로 그쵸? 지나가야 돼요. 네. 그러면 시간이 엄청 걸리고 물동량이 엄청나게 뭐 돈도 많이 들고 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국이 이제 수에즈 운하를 이게 나중에 1945년 이후에도 한번 또 프랑스하고 그래서 이제 뭐 이스라엘하고 전쟁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를 그래서 한번 점령을 하는데 이걸 계기로 이제 유럽의 국가들이 다 참여하기 시작하거든요. 영국이 갔으니 우리도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자기 내부에 있는 그런 내적 동력 이런 게 아니라 이집트에서의 반란 그런 게 이제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875년까지만 해도 사실 유럽 국가들이 그 아프리카 대륙에서 차지하고 있던 비중은 11%밖에 안 되는데 1881년 이후에 이제 1902년까지
총 면적이 한 95% 거의 8배나 증가한 거의 거죠. 다를 그냥. 그렇죠. 네. 그러니까 20년 만에 8배나 증가한 거예요. 역시 8배라, 부동산인가. 그렇죠. 8배라고 하는 크기보다 오히려 95%라고 95%라고 하니까 게, 이게 엄청나요. 네,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주변부에서 벌어진 어떤 정치적인 위기 혹은 사회적 위기 같은 어떤 변동이 유럽 중심 국가들의 어떤 개입을 초래했던 거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뭐 어떤 거대한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체계적인 준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현지인들의 어떤 협력 이런 걸 굉장히 그렇죠. 중시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협력자들, 그러니까 한국 이제 자꾸 뉴라이트 얘기를 해서 죄송한 것도 있는데 이제 해방 전후세 제인식 같은 책들이 이제 그런 협력자들의 존재를 굉장히 중시하는 거죠. 네. 이게 사실 중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중국 사회에서도 이제 매판 세력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소위 유명한 표현을 빌려 매판.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 나라를 팔아넘겼다 뭐 이런 애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중국 자본주의에서 수행하는 역할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협력자들의 존재가 어떻게 근대화의 어떤 척도가 될 수 있는지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걸 이제 많이 하는 건데 당연하게도 이제 지배에 따른 저항이 누구로든 비용이거든요. 그것도 결국에는 그런 비용 절감을 위해서도 사실은 현지 사회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마르크스의 인도론도 사실은 이러한 협력자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성숙해지다 보면은 언젠가는 독립을 하게 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부르주아지의 어떤 존재 같은 걸 강조하는 입장이 거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어떤 식민지 근대화론적인 맥락이 여기 놓여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물론 이제 이 주변부 제국주의론의 어떤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랄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건 역시나 그럼 왜 갑자기 1880년대 이후에 그렇게 모든 아프리카에서 95%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들이 동시적으로 그렇게 위기에 하느냐. 그렇죠. 위기에 빠졌느냐. 네. 뭐 그런 건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이 협력자들의 존재를 굉장히 강조했다는 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사 연구에서 사실 이걸 바게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게닝.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바게닝 세일 뭐 이런 얘기 하죠. 세일 네. 바겐 할 때. 그렇죠. 이거를 이제 일본의 식민 통치 권력이 들어왔을 때 지역 촌락들을 장악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협동이 이런 그 어떤 거래랄까요? 교환이랄까요? 그런 게 일어난다는 거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지역마다 굉장히 다른 양태를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사실은 더 나아가면 우리 그 1870년대 60년대 있었던 새마을 운동 네. 그걸로까지 이어지거든요. 왜냐면 1970년대. 네네 왜 그러냐면 이때 1930년 뭐 여담인데 1930년대 이제 농촌 부흥 운동 같은 걸 막 하거든요. 농촌 진흥 운동 같은 걸 막 일본 제국주의가 하는데 그 과정에서 농촌을 근대화시키려는 그 욕망을 갖고 있던 청년들 이 사람들이 막 운동권이죠. 오늘날로 그렇죠. 치면 운동권이죠. 이제 막 하다가 이 사람들이 해방이 되면서 갈려나가요. 갈려나가고 대신에 거기를 그 사람들을 비판했던 그런 운동 세력이 또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남아서 계속 운동을 하다가 박정희 독재에 이제 협력을 하면서 근대화 이제 그 새마을 운동이라는 농촌 근대화로 이어지는 거죠. 일본이 원하는데 발맞춰서 협력을 했을 거니까 해방 후에는 저 새끼들 친일파다 해서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과정들 그런 게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면서 사실은 우리 지금 한국의 어떤 보수 세력이 굉장히 농촌을 장악하게 되는 그런 기틀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여기서도 왜냐면 그 식민지 권력, 조선 총독부라는 어떤 외래 독재 권력에 나름대로 상호작용했던 그러니까 저항당이 됐고 상호작용했던 네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해방 이후에 사실 그 어떤 경험이 계속 남아서 해방 이후에 한국인 독재자의 어떤 권력 유지에 협력하기도 하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그렇죠.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도 이제 한번 우리가 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아무튼 이처럼 이제 마르크스의 아일랜드로는 이제 제국주의와의 어떤 연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를 어떤 19세기 말부터 20세기를 풍미했던 그 세계 제국주의의 시대라는 네. 그 시대 속에서 이제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레닌의 어떤 정치적 위상 때문도 그렇겠지만 이제 보통 레닌의 어떤 제국주의론으로 이어진 어떤 매개자 역할로 자꾸 마르크스의 이론이 많이 이용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약간 1980년대 한국을 어떤 풍미했던 그런 식민지 반봉건 사회론 그런 입장들이 여기에 반영돼 있다고 이제 많이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게 막 수용이 되고 그러면서 민족 문제와 계급 문제가 이제 어떤 변증법적 종합 뭐 이런 걸로 통합돼 있다고. 내가 민족을 위해서 투쟁하는 게 세계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서 투쟁하는 뭐 그런 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사실 저는 그런 입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런 입장에서 다루진 않고 이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한 변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그런 어떤 식민지의 어떤 이론적 위치,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의 발전이 식민지 본국에서는 사회적 어떤 통합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수행했던 때 반해서 식민지에서는 사회 통합을 해체시키는 그런 경향이 더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그로 인해서 식민지 체제가 궁극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었고 독자적인 어떤 부르주아 민족 국가의 탄생을 굉장히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그런 구도 자체는 크게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뭐 지난 시간에 했던 그렇죠. 얘기했던 얘기네. 예. 이제 우리가 앞에 다뤘던 인도는 마르크스에 따르면 사실 사회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동양의 아일랜드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관점이라는 게 뭐냐? 이제 망명자 문헌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인도나 아일랜드 모두에게서 그 아시아적 공동체가 이제 사회의 어떤 기초가 되는 그런 아시아적 사회, 네. 전제 국가가 들어서 있는 그런 후진적인 그런 사회라는 거죠.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그 아일랜드는 시족과 같은 어떤 원시적인 형태의 공동체에 기초한 그런 공동소유로 조직화된 사회. 아직 이제 원시 공동체를 못 벗어난 거죠. 그런 걸로 보고 있었다는 거죠. 17세기 뭐 그때까지도. 이제 그렇게 아일랜드 독립에 관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입장은 이제 사실 인도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영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터지기 전에 아일랜드가 독립하는 게 그다지 의미도 없거니와 이제 가능하지도 않다. 이런 입장이었다는 거죠. 이 얘기를 남에게 들으면 굉장히 열받죠. 당연하죠. 예전에 그 하신 말씀처럼 아일랜드의 존립의 목표나 뭐 그런 근거는 영국의 그 혁명 이것뿐이다라는 그렇죠. 느낌이라 멋이라 이런 느낌이라. 이게 당시 영국의 그 정치적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이제 글래드스톤이나 뭐 이런 영국 총리 수상들이 정말 자기 정치적 인생을 걸고 네. 투쟁했던 게 아일랜드 문제예요. 아일랜드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서 영국이라는 국가를 안정화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걸 굉장히 사실 중요시 생각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왜 중요시했는지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아일랜드에 관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입장이 최초로 이제 표명된 저작은 그 유명한 엥겔스의 영국 노동자 계급의 상태. 네. 이 책입니다. 저 이 책 제목 처음 들었을 때 어떻게 이렇게 책 제목을 기억하기 어려운 평범한 희한. 너무 평범하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영국 노동 좀 시적으로 지으려면 어느 영국 노동자의 어떤 뭐 이런 식으로 짓든가 아니면 뭐 특수한 상황이라면은 영국 노동자 뭐 예를 들어 학술서적이라면 1900년대 영국 노동자에 관한 뭐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영국 노동자 계급의 상태 이러니까 말 중간에 그냥 똑 떼온 것 같은 거야. 제목 같지 않고 그래서 이게 그 있잖아 그 영국 그 상태 그 되게 기억이 잘 안 나는 그 상태라고도 많이 요약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책이 당시 왜 그러면 비슷한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엥겔스가 이 책을 쓸 때 당시에 이제 사회사의 관점에서 영국 노동자들의 상태를 분석하는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엥겔스도 사실 그런 맥락 속에 있긴 하지만 관점은 확실히 다르죠. 산업혁명 하면서 노동자라는 그 사람들이 어떤 계급으로 확 부장해서 그 사람들의 실태를 파악하기가 가장 좋은 곳이 영국이었을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근대 사회가 근대 사회로 바뀐다는 거는 사실 우리는 너무 빨리 겪었잖아요. 그쵸. 거의 네. 뭐 50년 뭐 이 정도면 30년 이 정도 만에 이렇게 휙 바뀌었잖아요, 바뀌어버리기 우리는. 때문에 못 느끼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충격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마녀 사냥이나 이런 게 사실은 그런 그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서 나타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학자들의 관심이라는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책은 기본적으로 영국의 어떤 노동자 계급의 상태 전반을 개괄하고 한 번씩 전체적으로 그에 따라서 이들이 왜 노동조합이나 뭐 그런 조직된 그런 집단적 형태의 저항을 택할 수밖에 없는지 그 저항의 결과로 사회주의 혁명이 왜 일어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데 그 분석 과정에서 이제 아일랜드인의 등장 이런 게 영국인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제 이거를 굉장히 많이 다루거든요. 이쯤에서 네. U2의 노래를 한 곡 부르고 가겠습니다. Sunday, Bloody Sunday. 이제 왜냐면 당시에 아일랜드 사람들이 영국 노동자 계급 내에서 어떤 최하층, 가장 밑바닥,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일랜드인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 따르면 이제 아일랜드인들의 경제적인 어떤 빈곤, 영락함 그런 거는 사실 그들 자체의 민족성, 걔네가 못나서 그렇다. 이게 제일 그렇게 쉬워 근데. 생겨 먹었다. 그렇죠. 원래부터. 아니 근데 이게 고민하다가 뭐가 답 안 나오면 이게 제일 쉬워. 왜 근본이 글렀다 이러고 있잖아. 근본설. 근데 사실 이런 식의 묘사들이 많아요. 독일인들도 프랑스인들이 독일 새끼들 게으르고 또 영국인들은 막 독일에 대해서 막 여기 더럽고 뭐 막 게으르고 지금 우리 관점으로는 독일인이 게으르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죠, 이해가 안 우리 되죠. 근면성실의 어떤 뭐지 아이콘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맞아, 한국인들 옛날에 게으르고. 그 일본인들에 대해서도 막 그런 얘기들 많아요. 옛날 그 일본에 간 외국인 성교사들이 여기 뭐 애들이 키도 작고 일도 못하고 뭐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대부분 보면은 이제 정근대 사회, 그러니까 농업적 구조를 가진 사회에 대한 어떤 산업사회 사람들의 편견이랄까요? 그죠.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되는데 한 70년대 하여튼 우리가 60년대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꽤 이렇게 근데 일본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는 무역을 하잖아요. 그럼 만날 거 아니에요. 담당이 만나는데 그때 일본 사람이 껌을 주더라고요. 한국 사람한테. 그때는 그냥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 사람들 입냄새나 더러워. 어머 이런 것 때문에 그 껌을 주는 이게 알고 보니 무례한 거였다고 어떤 그런 제스처였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거. 열받네요. 얼핏 얘기했나 봐. 그쵸. 이게 뭐야 그러네요. Sunday, bloody Sunday.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어가자면 아일랜드 사람들이 왜 영국인 노동자들과 대립관계에 놓여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이제 민족성과 뭐 이제 저급한 생활 수준 뭐 이런 걸로 이제 이해가 되고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영국 노동자 계급에게 끼친 어떤 해악 네. 이런 게 계속해서 강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만 잠깐 이렇게 들어도 사실은 되게 기분 나쁜 것 같아요. 아일랜드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그렇죠.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궁핍하려고 궁핍한 것도 아니고 먹고 살려고 영국 가서 살았는데 우리는 자꾸 해악을 끼치는 존재라고 하니까.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당시에 이미 엥겔스는 사실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러니까 아일랜드 출신 그 여성 노동자하고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그 사실 그래 보니 더 잘 알겠더라. 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편견을 갖고 그걸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서술인. 그렇죠. 그냥 묘사인 거죠. 담담하게 서술하는 건 묘사하는 건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그렇잖아요. 예, 아니 왜냐면 그 민족성과 저급한 생활 수준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둘째치고 그래서 노동자 계급에게 해악을 끼친다라는 해악을 거에서 끼친다니까. 거기서 이미 이제 내가 못 사는 건 알겠어. 근데 내 존재 자체가 해악이라니까. 그렇죠. 근데 해악을 주는 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뭐 나쁜 걸 퍼뜨린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뒤에서 좀 설명을 네. 하겠지만 네 아무튼 이제 이런 아일랜드 어떤 빈곤 같은 게 분명히 뭐 영국의 어떤 식민 통치가 잘못한 거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영국이 1801년에 이제 통합을 하거든요. 네. 아일랜드를 합병하는 게 1801년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때 엥겔스가 다루는 시대가 1840년대니까 합병한 지 한 40년? 30년? 한 세대 정도 지난 네. 시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긴 거 아닌데 이제 어쨌든 그런 식민 통치가 잘못한 것도 있긴 하지만 아일랜드 자체 이제 경제 규모도 작고 사회 구조가 아까 말했듯이 좀 후진적이고 제가 네. 늘 말하는 감자만 있다는 그곳.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이다 보니까 설령 영국으로부터 해방이 되더라도 가망이 없는 거죠. 아일랜드는 영국으로 계속해서 유출되게 하는 그런 어떤 아일랜드의 빈곤은 없앨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일랜드인들이 사실 어떤 독자적인 어떤 경제권, 독자적인 어떤 민족 국가 이거를 형성하는 것보다는 영국 노동자 계급과 연대해서 영국에서의 혁명을 도와주는 게 오히려 훨씬 이득일 것이다. 뭐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똑같이 식민지에서의 어떤 자본주의 전개가 민족의 어떤 독립운동을 배태할지라도 이제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을 지원할 것인지 또는 독자적으로 독립해서 어떤 독립적인 부르주아 민족국가를 건설할 것인지는 이제 인도와 아일랜드의 어떤 규모 차이 그렇죠. 뭐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거죠. 후자는 인도로서 지난번 그렇죠. 시간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아일랜드의 경우는 이제 규모도 작고 뭐 지리도 위치도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니네가 뭐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영국의 지배를 보다 민주적으로 이 부르주아 민족 국가가 갖고 있는 어떤 차별성, 민족 차별성 그런 걸 없애는 게 그러니까 민주주의적으로 더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고 영국 혁명에 좀 더 뭐 이렇게 좀 기여를 해라. 여기서 또 장기하 씨가 또 등장하겠네. 그건 네 생각이고. 생각이고 나는 별일 없이 산다. 이제 이러한 엥겔스의 관점이 이제 마르크스한테도 똑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1867년 자본론이 나온 때죠. 그때 이제 마르크스가 편지를 통해서 전에 나는 영국으로부터 아일랜드 분리가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또는 뭐 이제 그 2년 뒤인 1869년에 오랫동안 나는 이제 영국의 노동계급의 흥룡, 이 번역이 좀 그러니까 영국 노동계급의 어떤 승리나 이런 거에 따라서 네. 아일랜드의 체제가 전복될 수 있다고 믿어왔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가 이제 거기 반영돼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영국 노동자 계급의 어떤 승리가 피억압 민족의 어떤 해방 이거를 담보한다고 굳게 믿었던 건 이제 사실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네. 인도한테도 적용되는 거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1856년부터 이게 변화하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엥겔스의 편지 속에서 이 어떤 관점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사실 왜 그러면 엥겔스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여자친구가 네. 아일랜드 사람. 아일랜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같이 아일랜드 여행을 가요. 여행을 가고 둘러보는데 너무 척박하고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아요. 거기 가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정도였느냐? 이 정도냐? 왜냐면 가는 곳마다 빈곤과 뭐 온갖 근데 거기에 너무 대비되는 그 영국인들의 어떤 부유함. 네. 여기선 그냥 거의 뭐 거지대 같이 살고 있는데 그 바로 건너편에선 뭐 영국 애들이 뭐 거의 뭐 부자처럼 그냥 아주 왕족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영국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마을이 갈라져 있을 네네.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보고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아요. 근데 그래서 거기 그렇게 그러니까 부자처럼 귀족처럼 사는 사람들도 사실은 귀족이 아닌 사람들이었을 그렇죠. 거잖아요. 이제 이민 간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마르크스한테 보내는 편지를 이제 1856년에 쓰는데 거기서 영국의 식민 지배가 아일랜드에서 어떤 자본주의 발전이라는 역사적 진보가 아니라 되려 빈곤, 기아, 토지 청소, 그러니까 토지에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사람들. 네. 그리고 억압이나 총칼 등의 역사적 퇴보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마르크스 엥겔스가 볼 때 제일 나쁜 나라는 프러시아거든요. 그렇죠. 자기네 조국이었던 프러시아인데 이 프러시아의 어떤 극단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아요. 그 충격을 계속해서 토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중요한 인식이 하나 엿보이는데 아일랜드인들이 얼마나 자주 어떤 일을 이루려고 시도했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매번 그들은 정치적 혹은 또 뭐 산업적으로 꺾여져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되는 억압으로 아일랜드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완전히 영락한 민족으로 전락했다. 그리고 주지하다시피 이제 그들은 영국이나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의 창녀, 뭐 매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일용 인부, 포주, 소매치기, 사기꾼, 거지, 뭐 어중이 떠중이, 뭐 이런 소위 말해 좀 어떤 사회적으로 좀 최하층 그런 사람들을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죠. 이 인용문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제 엥겔스가 보기에 아일랜드에서의 어떤 자본주의 발전과 민족으로의 성장이라는 두 가지 요소는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이게 가정됐거든요. 네. 민족으로 점점 성장할 것이고 자본주의가 발전할 것이고 그러면서 독립할 것이다. 그렇죠. 했는데. 근데 그게 완전히 억압당한다는 거죠. 식민 통치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인도론에서 논해진 것처럼 아시아적 후진성이 사라지고 자본주의적 근대화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되려 그러한 시도가 식민 통치에 의해서 계속해서 좌절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죠. Sunday, bloody Sunday. 오늘은 이 노래 계속 나올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러한 식민 지배 폐해가 단순히 아일랜드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영국 자체, 무엇보다도 영국 프롤레타리아트의 어떤 혁명 수행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엥겔스는 영국의 프롤레타리아트가 계속해서 부르주아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으며 이러한 노동귀족,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거 거의 뭐 한국에선 이제 그렇죠. 거의 뭐 욕이잖아요, 이게. 우리 뭐 사실 지금도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 비판할 때 네. 그렇죠. 노동귀족이라. 노동귀족이다 이런 얘기. 그게 여기서 나온 줄도 모르고 우파 사람들이 막 쓰는 걸 보고 있으면 저는 기분이 묘합니다. 네. 저는 늘 고민합니다. 귀족이 왜 일을 해? 어쨌든 이런 노동 귀족의 형성은 이제 이게 나중에는 사실 여담인데 홉스봄이나 이런 학자들이 네. 이거를 학술 용어로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아무튼 뭐 이게 사실 욕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욕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노동 귀족의 형성이 이제 형성 같은 거는 영국이 전 세계를 착취하고 있다는 데서 비롯됐다는 거죠. 그런 이익을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이제 전 세계를 식민지 경영을 통해서 지배함으로써 얻는 초과이윤. 근데 이거를 좀 오해를 많이 해서 이 초과이윤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레닌이 제국주의론에서 이런 표현을 막 쓰는데 이제 이걸 통해서
이윤을 나눠줘가지고 노동계급의 상층부를 포섭을 하고 뭐 프롤레타리아트 전투력을 약화를 시키고 뭐 이런 거 막 비판을 막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떤 사실 엥겔스는 식민지 경영에서 초과 이윤이 나온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레닌 자체도 우리가 나중에 제국주의론을 다루면서 얘기할 텐데 이게 사실 지금 역사학자들 다 틀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레닌 홉슨 태제라고 해가지고 네. 제국주의를 설명하는 가장 보편화된 설명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식민 지배를 통해서 식민지 민족을 굉장히 많은 경제적 이익을 뽑아낸다. 거기 식민지 민족으로부터. 착취해서. 네. 네. 그러니까 우리 학자들도 이게 좀 학자들 한국사 연구하시는 분들도 일본 제국이 한국을 지배할 때 뭐 어떤 뭘 많이 가져갔다. 수탈했다. 그렇죠. 수탈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여기서부터 비롯된 거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몇 번 한번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만은 그게 적용될 수 있는데 조선은 사실 좀 애매하거든요. 그런 게. 근데 이제 이 레닌 홉슨 태제가 사실 틀렸어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부정돼요. 왜냐면 사실 당장 프랑스만 해도 제국주의라고 레닌이 지적을 하는데 프랑스가 가장 많이 자본을 수출을 했던 곳은 러시아예요. 네. 네. 거긴 식민지가 아니거든요. 그죠. 거기서부터 사실 이미 안 맞잖아요. 자본 수출을 통해서 식민지로부터 막대한 이윤을 뽑아가지고 뭐 문화적인 식민지로 만들려고. 그래 이제 그런 이런 태제는 이제 우리가 뒤에서 레닌 다루면서 한번 깊게 네. 보겠지만 좀 틀린 얘기인데. 근데 그 초과이윤이라는 게 굉장히 그 제일 많이 들은 어떤 그 자본주의 뭐 사회주의 이런 류 얘기할 때 듣는 제일 보편적인 설명이잖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레닌이 말하는 초과이윤이라는 거는 네. 독점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 독점이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경제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보호무역 같은 거 지금 네. 일정한 경제권 내에서 영국 자본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제권 내부를 독점하고 있다 뭐 이런 의미지 사실은 정말로 말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윤 이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레닌이 말하는 어법은. 그럼 뭐 일종의 되게 한정적인 가정 상태에서의 되게 그 흔히 말 실험을 위해 조건을 조금 되게 단순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의 돌아간 로직으로서의 초과이윤만 설정한 거지 실제 세계 그 복잡한 단계에서 초과이윤을 측정하기 좀 애매하다 이런. 조금 애매하죠. 네. 이렇게만 들으면은요. 그러니까 식민지가 만약에 원래는 100 정도로 생산할 수 있는데 이거를 막 150씩 억지로 뽑아내서 나머지를 다 가져갔다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니라는 제국에서 거죠. 가져갔다 맞아요.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이해를 하시는데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민지가 사실 경쟁을 통해서 여러 국가들이 경쟁을 하면 내가 한 20 정도 뽑아먹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쟁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영국 자본이. 근데 이걸 내가 독점을 한다고 치면은 나만 여기서 상품을 팔아요. 그럼 훨씬 더 이득을 볼 수 있겠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초과이윤이지 사실은 이거를 어떤 수탈해서 뽑아내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그냥 우리 것만 사게 만들어서 그렇죠. 그 안에서 이제 그러면 무역이 우리 것만 파니까 당연히 독과점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네. 마치 식민지가 굉장한 상품 시장으로서 역할을 했던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레닌이 제국주의론에서 말했던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경제권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을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에 영국 그 경제를 분석을 해보면요. 영국은 이미 18세기 후반쯤 되면요. 식량의 수입 국가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네 영국 내부에서 생산되는 식량으로는 자기네 인민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네네. 항시적으로 식량을 수입할 수밖에 없어요. 토지가 제한돼 있으니까.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영국이 해군을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렇죠. 안정적으로 배로 무역을 해야 되니까. 안정적으로 원료와 식량을 수급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 독일도 나중에 산업화가 되어감에 따라서 식량을 수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얘네도 해군을 키워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해군을 키워야죠. 해군을 키우다 보니까 영국하고 경쟁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1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군비 경쟁 같은 게. 그러니까 이게 박상섭 교수님의 1차 세계대전의 기원이라는 책에 나오는 설명 중에 하나인데요. 기본적으로 레닌이 말하고자 했던 거는 제국주의라는 게 우리 국민 경제가 생존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정도 영토는 있어야 돼. 자원이고 뭐고 이 정도는 있어야 돼. 이거를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경쟁적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뭐 식민지로부터 초과 이윤을 뽑는 이런 의미가 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식량을 내가 수출한다고 아니면 수입한다고 생각하면은 내 식민지에서 내가 그거를 수입하게 그렇죠. 되면은 훨씬 안정적이기도 할 것이고
뭐랄까 관리하기도 좋을 것이니까. 그렇죠. 더 나아가서 사실 레닌은 나중에 이게 진행되다 보면은 그냥 토지 자체에 대한 욕망으로 바뀐다고 해요. 왜냐면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서 어떻게 자원을 활용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선점하고 봐야지. 그러니까 그런 걸로 바뀐다는 다시 거죠. 말하자면 부루마블 생각해 보면 일단 그렇죠. 먹고 나야. 먹고 죽는 귀신이 그럼요. 대깔도 곱다. 거기 뭘 지을지는 그 후에 생각해 봐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초과윤이에 대한 그 일반적인 이해가 항상 그 식민지 반봉건 그 그렇죠. 거기서 그런 나오는 걸로 이해해야 되죠. 마치 식민지가 있으면 식민지는 거의 꿀 빠는 곳이다. 그렇죠. 꿀 빠는 곳이다. 그냥 빨다면 쫓겨져면 그냥 내가 막 알아서 줄줄 나오는 거야.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라든가 애로사항이나 이런 건 다 거세하고 되게 진공 상태로 그렇죠. 뭔가 되게 진짜 그 곰이 벌집을 꿀 빨듯이 화수분 같이 생각을 하는 맞아요. 거죠. 그런 이미지에서의 초과 이윤이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전혀 다르네요. 좀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의 독자적인 생존권을 위한 경제권의 확보를 위한 투쟁이 이제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레닌이 볼 때는. 네. 근데 이거를 연장시키면 오늘날의 세계는 사실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는 영국이 그 수요를 제공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확보해야 돼. 우리 생존하기 위해서 이 정도 갖고 있어. 이런 투쟁이 일어나는 건데 미국은 그게 됩니다. 그렇죠. 자급자족이 그렇죠. 되고. 위대한 아메리카는 남아 도는데 뭐. 전 세계 모든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네. 그러고 보니 또 하나 이거 뭐야? 자랑하셔야죠. 자랑할 게 있죠. 그날 일요일 날 오신 저희 팬분께서 제가 그토록 부르짖었던 갖고 싶었던 그 모자. 그레이트 아메리카 어게인 모자를 갖고 뭐야. 선물해주셨어요. 나도 갖고 싶어. 그래서 저는 그걸 요즘에 집에서 쓰고 편집하고 있습니다. 셀카를 올릴 수 없는 게 좀 슬프지만 저희라도 보게 좀 해줘보세요. 아니 그거 쓰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거 좋은 거야 막. 그리고 저는 사실 그게 트럼프 모자로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언어를 가져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하지만 저의 마음은 트럼프가 늘 그 아니라 마음이죠. 저의 마음은 늘 그 마음입니다. 미국에 대한 마음. 친미였나요? 여기? 네. 이거 친일 아니에요? 친일? 저는 친미 친일 다 합니다. 그렇습니까? 친미 친일 친러 뭐. 친한만 안 하는구나. 아니 친한도 하지 이게 우리나라인데 난 친중이 조금 힘들 뿐이죠. 그렇죠. 친중은 좀 저도 친중이 조금 힘들 뿐이죠. 저는 사실 사회 동포주의 다 좋아합니다. 친러 뭐 친칠 뭐 다 합니다. 칠레 뭐 그렇구나. 칠레 이거 와인 뒤에 좋아해요. 해야 될 얘기를 오늘 다 해버렸네요. 괜찮아요. 네, 뭐, 다시 들으시면 또 새로우실 그렇죠. 거예요. 계속 듣는 겁니다. 반복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레닌은 네. 사실 쓴 거고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거를 이제 바로 그냥 등치를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홉슨도 사실 레닌 홉슨 태제라 그럴 때 홉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제국주의론이라는 책을 또 그 사람도 썼거든요. 그거를 레닌이 많이 참고를 했는데 이 사람도 사실은 제국주의 경영이 전혀 본국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쓴 건데 이게 완전히 반대로 무슨 제국주의를 하면 완전 꿀빠는 그런 걸로 이해가 돼버리니까 그러고 이제 사람들이 막 레닌을 욕하죠. 그럼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내가 읽어보니까 이 내용이 아닌데. 식민지가 전부 다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그렇죠. 생각을 하게.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자본이 아무데나 들어간다고 돈을 벌지 못해요. 그 조건들이 갖춰져 있는 곳에 가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냥 뭐 내가 사실 돈 들고 저기 뭐 아마존에 들어간다 그래서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레닌은 기본적으로 그런 조건들이 갖춰져 있는 곳에서 이윤율이 높다 그러지 뭐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애가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죠. 한국에서 외국 기업 들어와서 한국에서도 적응 못한 기업은 뭐 근대뿐만 아니라 근세 그러니까 얼마 몇 년 전 몇십 년 전에도 꽤 많았잖아요. 보면은 뭐. 자본의 공모였나요? 제목이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그 책 제목이 왔다 갔다 너무 해가지고 많이 읽으셔서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 그 책에서도 뭐라 그러면 자본주의가 이윤을 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리스크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리스크가 수치적으로 측정이 안 되면은 자본은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은 이제 후진국들한테 리스크를 계산할 수 있게 니네가 제대로 계산해라 뭐 이런 걸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안준희 형과 김영곤 PD가 그 리스크를 계산해 드리려다가 리스크 아예 가셨죠. 없이 만들려고. 계산을 왜 룸사롱에서 하는 거야? 다른 데서 해야 되잖아. 리스크 계산을 왜 해? 그럼 필요 없지 그냥 아예 없애면 되는데. 그 100%인데 뭐. 없애면 되는데 그런 계산을 왜 하고 있어? 아무튼 이제 우리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면 이 제국주의 같은 문제에 대한 어떤 엥겔스와 마르크스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이제 핵심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이제 아일랜드 문제의 핵심은 결국은 토지 문제라는 거죠. 네. 아일랜드에서 어떤 공업의 발전은 영국에 의해서 계속 끊임없이 저지당했으며 그 결과 아일랜드는 이제 산업을 발전시키려 할 때마다 매번 분쇄되어서 이제 순전한 농업국으로 재전락하는 걸 반복했다는 거죠. 그 아일랜드를 이처럼 계속해서 농업국으로
묶어두는 어떤 동력은 뭘까요? 그 이제 영국 내부의 사회적 관계, 계급 관계라는 거죠. 네. 왜 그러세요? 그냥 노후골을 묶어둔다고 하니까 영국 내부에 감자 수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역시 오늘도 옳지 않은 농담이. 그러니까 옳지 않은 농담 생각나서. 네. 감자는 뭐 사실. 네. 예, 아무튼 둘째로 이제 영국에서의 어떤 지주제가 바로 그 아일랜드 토지에 자신의 기반을 두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지주제의 유지는 단순히 사실 어떤 국내적으로, 그러니까 영국 국내적으로 귀족의 지배 체제를 유지시키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러시아와 같은 어떤 전제주의적 어떤 체제와의 어떤 연대를 유지시키는 역할까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사실 영국의 어떤 지주 계급과 러시아가 어떤 반동의 보루로 얽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틀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갖고 사실 마르크스가 책도 써요. 18세기 뭐 유럽 외교사 뭐 그런 거 책도 쓰는데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그게 그 전집에서 빠질 정도입니다. 너무 틀려서. 너무 흑역사라서 흑역사네. 이거를 뺄 정도로 사실은 좀 여기 선거에서 5권을 넘어가요? 약간 그 정도인데 딱 혹시 이거 아니야? 전집 내고 출판하러 보신 마르크스가 최애이신 분들이 마르크스 100주년 기념으로 전집을 내자다가 어떤 철모르는 대학원생이 그 책 누구야? 누구인가? 누가 그 책 소리를 내었어? 누가 그 책을 이름을 폈어? 김 부장 어디 있는가? 이렇게 된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네. 잠깐 여담으로 말하자면 이제 19세기 이게 마르크스를 조금 옹호하자면 네. 19세기 당시 대부분의 사회가 사실 군주제를 택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고려할 필요가 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국의 경우에도 사실은 독립운동가들이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거, 3.1운동 당시에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게 뭐냐면은 2차 세계대전에서 누가 이길까? 그러니까 독일이나 이런 오스트리아 같은 군주제 국가가 이길 것이냐 아니면 영국이나 미국이나 뭐 이런 공화정을 택하고 있는 영미프 네. 소위 말해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아니에요. 1차 세계대전 1차예요. 1919년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1차 세계대전 독일 오스트리아고 이제 그런 영미프 그쪽이 이제 공화주의에 가깝거든요. 소위 우리가 자유민주 진영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이제 그쪽 진영에 붙을 것이냐 이거 갖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세계의 큰 흐름 중에서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그렇죠. 바로 네. 그겁니다. 사실 처음에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독일이 이길 거라 생각했어요. 그럼 우리도 그럼 군주제를 그렇죠. 가겠냐. 그렇죠. 그래서 약간 왕정 복고적인 그런 게 좀 있어요. 3.1운동 초기에는. 근데 이제 보니까 이거 아니다. 그리고 왜냐면 당시에는 사실 그 조선왕조가 망하고 나서 1911년에 청왕조가 붕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중국이 공화주의가 되는 바람에 이제 그것도 사실 굉장히 커요. 그렇죠. 이제 그렇겠죠. 뒤에서 말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사실 일본 제국이 굉장한 위기감을 느껴요. 거기는 군주제를 하고 그렇죠. 있는데. 군주제인데 바로 앞에 공화주의 국가가 큰 나타난 나라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당연하게도 만주로 퍼질 테고 만주로 퍼지면 조선으로 올 그쵸. 거고 조선으로 오면 당연히 일본으로 위협할 거니까요. 그렇죠. 위협이 되니까 이 흐름이 오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일본의 국채를 위협할 것이다. 뭐 이런 거 중일 전쟁이 터지는 게 그런 맥락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움직임은 사실 내용만 바꿔가지고 나중에 해방 이후에 또 나타나는 거죠. 공산주의 운동이 그렇죠. 중국을 쪽으로 러시아에 것이냐. 건너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일본을 위협한다. 뭐 이런 건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마르크스가 당시 그렇게 생각했던 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내 새끼를 보호해야죠. 이제 영국의 어떤 반동적인 그런 지주 계급은 아일랜드를 확고하게 장악함으로써 이제 그 어떤 영국 정치를 장악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시 영국 의회가 이제 귀족적인 어떤 지주와 부르주아지들의 어떤 연합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 맥락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국의 지주제가 그 경제적 기초를 아일랜드의 어떤 농업 국화에 두고 있다면 아일랜드의 이제 독립운동과 해방은 영국 지주제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그런 엄청나게 결정적인 대사건이 된다는 거죠. 네. 이게 영국이나 프랑스나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우리는 자국 안에서만 땅을 가지고 있을 것 같잖아요. 귀족들은. 근데 그렇지 않고 외국에 뭐 영국 사람 귀족이 프랑스의 땅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당연히 아일랜드에도 그 땅을 영국 사람이 귀족이 가지고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대부분의 아일랜드의 많은 땅이 영국에 있는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또한 이제 셋째로 아일랜드에서 유지가 되는 지주제는 그러니까 영국의 지주제죠.
순전히 군사적인 지배를 통해서 유지가 된다는 거죠. 네. 힘으로 누르고 있군요. 네네. 그러니까 아일랜드인들의 어떤 독립운동이나 토지 문제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그런 반란들, 계급 투쟁들 네. 이런 걸 제압하기 위해서 영국이 이제 아일랜드 대규모의 상비군 그리고 경찰 제도를 두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상비군은 사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영국의 어떤 노동자 계급을 쳐부수는 그렇죠. 그런 어떤 망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 폭력이었다는 거죠. 이제 여담이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이제 상비군제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상비군제가 인민에게서 폭력을 빼앗아갔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민이 국가에 저항할 수 없게 만든 어떤 폭력의 독점. 이게 이제 상비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봤기 때문에 특히나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면 한 발만 좀 우리가 조금만 더 진도를 나가보자면 이제 상비군이 그런 어떤 부르주아 민족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어떤 폭력의 독점을 담보하고 있다면 만약에 상비군이 전쟁의 격화로 국민군, 그러니까 징병제를 통한 어떤 네. 국민군의 형성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한다면 폭력이 이제 다시 인민의 손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혁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레닌의 국가와 혁명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레닌이 1차 세계대전을 이제 전쟁을 내전으로 바꾸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그 맥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 좀 더 나아가자면 그 마르크스가 말년에 자꾸 원시 공동체나 이런 거 막 연구를 하고 부족이나 이런 연구를 네.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원시 부족들은 상비군이 없거든. 그렇죠. 부족 구성원들이 그 자체로 전사들이거든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사들의 공동체가 만들어낸 어떤 민주주의 이런 걸 굉장히 중시했다는 거죠. 이거 그건데 뭐예요? 그거 있잖아 300 그 나라가 뭐지? 스파르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볼 때 스파르타나 아테네 같은 그런 그러니까 스파르타는 사실 아닌데 뭐 아테네나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민주주의도 네. 그런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는 거죠. 시민군을 담보로 해서 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와 엥겔스 사실 폭력을 인민이 갖고 있는 걸 굉장히 중시해요. 예전에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민주주의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런 나라들은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고 있는 상태라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이제 넷째로 아일랜드는 단순히 영국의 어떤 반동적인 지주들한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부르주아한테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거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한번 나눠보면은 첫 번째로 경제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고 부르주아에게 도움이 된다는 그렇죠. 게. 두 번째로는 이제 정치적으로 부르주아지의 어떤 지배를 보다 단단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죠. 일단 이제 경제적 비용만 먼저 얘기를 하자면 네. 영국의 아일랜드 지배는 무엇보다도 이제 아일랜드의 어떤 농경지 이런 것들이 농경지가 아니라 단순한 어떤 목초지로 바꿈으로써 이제 영국의 시장에 가능한 한 최저의 가격으로 고기와 양모나 뭐 이런 원료를 공급하는 그런 원료 공급지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또 아일랜드 내에서 식량값은 비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일랜드인들은 그러니까 도시로 감자 나오죠. 먹은 거고. 감자로 먹고 뭐 못 살겠으면 영국으로 그렇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이제 영국 제조업 제품의 어떤 비용을 절감해서 영국 제품들의 어떤 경쟁력을 키워주고 그쵸. 세계 자본주의 내에서의 어떤 영국의 지위를 보다 탄탄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전에 그 초반에 산업혁명하고 할 때 영국의 면화, 모직 이런 거 수출했던 거 생각해 보면은 이거에서 다 오는 거였네요. 맞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비용 절감의 문제인데 네. 이제 그 앞서 지적했듯이 아일랜드의 어떤 빈곤이 그 자체로 영국의 새로운 노동자 계급 특히나 이제 영국 노동자의 어떤 임금 인상을 저지하고 영국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낮춰가지고 궁극적으로 임금을 하락시킬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해주는 어떤 노동력의 어떤 과잉 공급, 어떤 저수지 역할을 하는 걸 과잉인구의 저수지. 이거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 너 말고도 할 사람 많아. 그렇죠, 맞습니다. 그 돈 싫어? 그럼 더 싸게도 할 애들 많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재밌는 게 왜 그러냐면 오늘날의 미국 경제에서 이민자들이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네요. 그렇죠. 예. 네네. 그러니까 미국으로 끊임없이 유입이 되는 어떤 그 이민자들을 사실 그것 때문에 그 미국에서 미국 사회주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 그런 거거든요. 이민자들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박살나요. 노동자 계급이 아무리 건설을 해도 그렇죠. 뭐 너 아니면 뭐 미국 영어나 뭐 you're fired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고용유연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억제하고 이제 자유시장 경제를 보다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그런 역할을 이민자들이 지금 미국 경제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끊기면 미국 경제는 망해요. 근데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사실은 19세기 세계 자본주의에서는 이제 영국에 딸려 있는 아일랜드가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21세기 세계 자본주의의 핵심무인
미국에서 이민자들이 하는 역할을 이제 19세기 세계 자본주의 핵심부인 영국에서는 아일랜드가 수행하고 있었다. 이게 사실은 세계 자본주의 발전 단계의 질적 차이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은 식민 지배를 해야지만 유지가 될 수 있는 체제였다면 미국은 그냥 그 자체로만 있어도 알아서 몰려오는 그런 높은 수준. 여기서 저번 주에 우리가 얘기한 제국이냐 제국주의냐 네. 그렇죠. 그 그런 게 논의로서 그렇죠. 또 그 얘기를 같이 섞으면 흥미로워지는. 그렇죠. 그런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체제는 기본적으로 영국에 비해서 한참 더 높은 수준에 있는 그런 단계. 그러니까 이런 연장선에서 보면 우리가 볼 때 일본 제국하고 미국하고 태평양 전쟁을 한 게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미국이 이겨서 우리가 독립이 됐어. 뭐 이런 걸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형 제국주의의 마지막 마지막 단계라고 할까요? 마지막 어떤 유형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일본 제국주의가 새로운 제국주의라고 할 수 있는 그쵸.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거. 시대적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나치도 비슷하거든요. 나치도 사실 동유럽을 계속해서 치려는 게 생활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지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일본 제국 대본령이 정말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은 이 총력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전쟁이 총력전이라는 거예요. 총력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생산력 그리고 어떤 자원들, 조건들 이런 게 없으면은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안보를 유지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자기가 총력전에서 견딜 수 있는 그런 영역을 확보하려는 어떤 영향이 욕망이 굉장히 커지는데 그게 이 제국주의라는 겁니다. 그런 제국주의가 미국식 자본주의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르크스주의를 배우면 이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세상에. 이거 바로 지금 이 말씀은 사실 태극기 할아버지들 앞에서 여러분 할아버지들 미국 하는 순간 저 새끼 저거 끌어내리라고. 아니, 미국이 해방 잠깐만 선생님들 이렇게 한번 딱 이렇게 또 어른들한테 참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네요. 거긴 또 친미시라서 괜찮은데 아니, 맨날 성족이랑 그 또 어디예요? 이스라엘 국기 흔드시잖아요. 왜냐면 지금 문세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이제 그러니까 반일 하시는 분들이나 친미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양쪽이나 모두에게 다 이게 좀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연장선에서 이제 미국이 이제 조금만 더 미국이 이제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가 한국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하면 사실 대한민국 어떤 등장이라는 걸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썬데이 블러디 썬데이 부를 때가 아니었네.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뭐 좀 여담인데 좀 옆으로 잠깐 세자면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라는 국가의 어떤 산업화랄까요? 뭐 민주주의화랄까 이런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식민 지배를 받던 국가에서 사실 발전해서 최선진국이 되어가는 이 과정이라는 게 사실 자본주의의 어떤 세계사적 전개에서도 굉장히 질적으로 다른 그걸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이 앞으로 완전한 선진국이 돼서 세계 역사를 선도한다는 건 사실 세계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마르크스주의를 알아야 역시 그렇죠.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그렇네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문세님의 요 얘기를 듣고 잘 이해를 하시면 예를 들어 집에 가정에서 아빠 우리나라는 이렇게 독립해서 어떻게 되었어라고 할 때 단순히 그냥 미국이 해방하고 뭐 이렇게 전쟁이 해방 이게 아니라 앉아봐 마르크스를. 이러이러한 관점이 있었다라는 걸 쫙 해놓고 애한테 이제 이거면 넌 어디서 앉아 반에 어떤 애들도 그렇죠. 다 무찌를 수 있어라고 알려주지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등짝 스매시면서 어디 애를 빨기로 만들려고 너 하나면 됐지 이러면서. 아무튼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사실 아마 마르크스까지만 좀 여러분들한테 좀 추상적이고 어렵지 뒤에는 사실 역사 얘기가 많아서 좀 쉽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어요. 네. 재미없으면 말든가. 아니 근데 역시 방송이 늦었어. 그리고 재미없을 수가 없어요. 이런 솔깃한데. 근데 진짜로 저번 주부터
굉장히 그 역사 얘기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뭔가 이게 그 이전에 들었던 게 반복되면서 맞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좀 이해가 좀 더 그게 네. 그 얘기였구나 그쵸. 싶기도 하고 그거를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구나라는 어떤 예도 좀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고. 자본론도 사실 1권이 어렵지 2, 3권은 재밌습니다. 2권은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3권이 재밌습니다. 그럼 잠깐만. 그럼 1권은 어렵고 2권은 재미없고 3권은 재밌다. 네, 재밌습니다. 이게 뭐 최종 보스 만나러 가는 게 네, 또 험한 길을 겪어야 또 오죠. 네. 그렇죠. 마르크스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학문의 길은 어렵지만 꾸준히 가는 사람만이 정상에 오를 수 있다. 그렇죠. 아. 그 달콤한 과실은 꾸준히 가는 사람만 따먹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뭐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다루게 될 사상가들을 다룰 때 어떤 사상가들을 다룰 때 저는 그 한 명 한 명을 현실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게 설명하는 학자로 다룰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사상사를 공부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삼국지적 세계관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러니까 네. 제갈공명이 막 제가 저걸 몰라서 뭐 쟤는 저걸 모르니까 나한테 패할 수밖에 없어. 그럼 막 그 삼국지 나오는 주인공들 아뿔싸 공명이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대부분의 역사라는 그 역사적 현실 속에서는 대부분 사실 다 모르거나 아니면 다 아는데 이제 행동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게 문제인 거지. 실제 역사에서는 그렇죠. 다 모르는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다 알고 거기에 이제 운칠기삼의 측면. 그럼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아버지랑 말싸움까지는 아니고 비슷하게 저의 질문이 아버지의 심기를 건드렸던 게 뭐냐면 그 적벽대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저희 이제 캐릭터 좀 아시겠죠? 제가 왜 아시죠? 왜 그런 마법 용 이런 거 비현실적으로 나오면 바로 자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실제면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마법사면 제갈공명의 의지로 바람이 바뀐 거니까 그럼 이게 제갈공명의 능력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는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런 그치. 거야. 그럼 이건 운이잖아. 근데 여기를 대부분 퉁을 치고 어른들이 애들한테 얘기를 퉁을 치고 넘어가. 근데 이건 분명히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현기를 읽는 사람인 거죠. 제갈공명이 마법사인지 아니면 운인지 중간은 없어. 내가 진짜 천문에 통달하고 그렇죠. 현기를 읽으면 지식의 힘이죠. 그럼요. 지식의 힘이라서 날짜를 그날 했는데 조조가 왜 하필 그날을 응수를 해준 거야. 그거 역시 운이잖아. 그게 다 넘어갈 때가 돼서 그런 거지. 어쨌든 그것 때문에 저희 아버지도 이제 그 얘기 하다가 약간 퉁치고 넘어가시다가 이게 이제 자기 아버지가 이제 거의 외통수에 걸리신 거죠. 이거를 마법사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그렇고 운이다라고 하기엔 공명이 너무 좀 작아지고 그렇죠. 마치 정한수 떠놓고 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그런 얘기하면 이제 공부 열심히 해라. 제갈공명처럼 뭐 이런 거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죠. 같은 말씀하셨어요. 공부 열심히 그것도 해라. 좀 의미가 없다고 봐요. 타고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될 거면 그러니까 왠지 나이가 들면서 계속 어릴 때부터 삼국지보다는 조조에게 끌리는 게 제일 뭔가 자기 그거가 좀 그러니까 그들의 사람들의 대부분이 약간 역시나 옛날 얘기니까 운칠기삼이나 그런 어떤 그 영웅적인 면모가 많지만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면 어떤 사람이 그래도 자기 능력으로 뭔가 일구는 건 내가 보기엔 느낌상은 조조가 제일 그래도 그렇죠. 조조가 제일 자기 능력으로 성실하게 뭐 하는 거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비 딱히 유비는 그냥 요즘으로 치면 유튜브 정치 방송이나 하는데라는 느낌이. 근데 왜냐면 사실 유교가 들어가서는 그러니까 네. 유교는 사실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착하면은 아무리 뭐가 안 돼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도 착하다고 해주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죠. 그걸 덕이라고 하죠. 그렇죠. 덕이라 그렇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조조 같은 사람이 이제 그게 없는 거죠. 덕성은 부족하니까. 덕이 없으니까 저 인간이 저렇게 능력 있는 인간인데도 통일을 못 하잖아요. 덕이 없으니까. 오늘 또 조씨 또 나왔네. 조지오웰에 이어 조정래 씨에 이어 여기 조씨 맛집인가 봐요. 조씨가 많네요. 네. 이제 이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시간이 금방 가네요. 저희 딴 얘기를 언제 했나요? 다 필요한 얘기죠. 그럼요. 아,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이런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주변 지인들은 네. 역사 얘기하지 왜 그 얘기하냐. 맞아. 역사 얘기해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역사 얘기 너의 장점은 그건데 왜 그걸 하냐 그러는데. 또 하면 되죠. 그렇죠. 놓치지 않으려고 저희가. 사실 이런 얘기 해주면 사실 되게 좋아요 사람들이. 아까 재밌어요. 말씀드렸던 그런 네. 거를 말씀을 해드리면은 많이들 놀라시더라고요. 마르크스로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 마르크스 전공하시는 분들도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레닌이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로 열심히 현실을 탐구했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다 중간에 끊어졌는데 정말로 현실을 제대로 보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해 실패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정확하게 파악했던 현실 그 자체가 변해서 그래요. 그 자체가 변해버리니까 이 사람의 말이 실패한 것처럼 되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렇죠. 근데 역설적이게도 다시 그 사람이 재조명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현실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거를 볼 때는 마르크스를 왜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요? 재미도 없는데. 저는 재밌어요. 저는 재밌는데 재밌어요. 뭐 재미없으시다는 분들 계실 테니까. 근데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다루면 이 마르크스의 입장을 놓고 마르크스 자체는 하나의 완결체라고 할 때 여기로부터 이거를 베이스로 삼아서 여러 해석들이 나타납니다. 네, 그렇죠. 그 해석들이 자기가 해결하고자 하는 현실 이거를 갖고 그렇죠. 갖고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하거든요. 그런 해석의 정치들이 실제로 근대 사회의 움직임 속에서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지 그리고 현실을 어떻게 변형시켰는지 뭐 이런 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또 처한 현실이 있는데 또 우리랑 가장 비슷한 어떤 현실 구조가 있으면 또 그 사람 걸 더 반영해서 또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각을 또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마르크스가 뭐 위대해서 재해석되고 이게 아니라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마르크스 만물설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저의 어떤 덕심이 들어가서 그런 나 진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난 이거 하나만 알면 세상 만물 다. 마스터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사상가를 그런 식으로 다룰 거예요. 이 사람 하나만 알면 우리가 근대 사회의 어떤 측면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반복돼서 나타나는 건 논의들이 이제 현실 자체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의 호황과 네. 공황과 뭐 어떤 불안과 이런 게 반복되어 나타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사실 이 지성사의 흐름을 봐야지 우리한테 적합한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좀 다룰 예정이에요. 아주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역사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후원은 썬데이 블러디 썬데이.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론을 보면서 영국과 연계된 그리고 또 그 넘어와서 또 미국이 또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살짝 봤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하나만 네네. 저거 부르주아적 측면에서 저거만 한번 더 다루고 네.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비용 절감 측면에서 많이 다뤘는데 이제 이처럼 끊임없이 제공되는 과잉 인구 이런 게 영국 노동자 계급의 상태를 영락하게 만듦으로써 이제 영국 부르주아지들이 얼마든지 임금을 낮출 수 네. 있을 좀 전에 그 얘기를 했죠. 그것뿐만 아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치적 측면 네. 다시 말해서 이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영국 노동자들과 아일랜드 노동자들 간의 어떤 분열과 대립이 그렇죠. 다시금 영국 부르주아지들의 노동자에 대한 지배를 보다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출산 휴가를 안 주는 건 사정인데. 그러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 쓰게 왠지 분위기가 그렇게 그런 식으로 회사 분위기를 만드는 건 윗대가리인데 내 옆에 있는 애가 출산 휴가를 쓰고 부득불 있으면 가는 애가 더 밉죠. 그렇죠. 얄밉다. 그러면 사측에서 이용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렇죠. 네. 영국 노동자들로 하여금 마치 어떤 미국에서 당시 19세기 당시 네. 어떤 미국에서 가난한 백인들이 흑인들에 대해서 가졌던 어떤 태도 뭐 그런 비슷한 유사한 어떤 민족적 종교적 편견을 아일랜드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갖게 함으로써 스스로를 지배계급인 부르주아지 혹은 지주하고 동일시하게 만드는 거죠. 계급적으로는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끼리 영국인 아니니.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분열되고 서로 적개심을 가진 어떤 노동자 계급은 아무리 조직화되어도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비혼이니까 출산휴가 안 쓰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쓴다고 가버린 사람이 난 영영 쓸 일이 없는데. 너무 열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민족 모순이 어떤 계급 모순에 개입하는 바람에 보다 순수한 형태의 어떤 사회적 투쟁이 일어나지 않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영국 지주제를 위한 어떤 상비 군제의 유지는 이제 앞서 말했듯이 부르주아지들이 이제 노동자들의 파업을 분쇄하고 네. 이제 노동자들의 조직이나 어떤 노조 이런 것들을 파괴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제 다른 민족을 억압하는 민족은 자신을 해방시킬 수 없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억압하기 위해 사용하는 힘은 결국에는 항상 자기 자신을 억압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합니다.
같은 계급끼리 칼을 겨누면 그 칼이 결국 너를 겨눌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게 반대로 돌려 말하면 전 자주 얘기하는 건데 위보다 옆이 잘 보여요. 그렇죠. 맞아요. 칼이나 몽둥이 휘둘릴 때 이게 우리를 분쇄하려는 사측의 음모라고 생각이 잘 안 되고 바로 옆에서 이렇게 월차 쓰는 사람이 열받는 거예요. 얘 때문에 야근해. 이게 김수영 시인의 그 유명한 네. 왜 나는 저거에 분노하지 못하고 그 설렁탕집, 그죠. 갈비탕집 그죠. 아줌마한테 화를 내는가. 그죠. 근데 사실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가 뒤에서 이제 혁명론 원래 오늘 거기까지 갈라 그랬는데 근데 아무튼 거기서 약간 제가 주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이제 뒤에서 얘기하죠. 혁명이 일어날 수 없는 요인들을 그냥 한 5-6개 그냥 막 쫙 나열을 해요. 네. 분석을 종합을 해보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계급은 승리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약간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될까 싶기도 해요, 사실은 어느 정도. 근데 이제 마르크스가 그리는 우리가 아마 자세하게 얘기했지만 뒤에서 그리는 거라는 거는 사실은 이 그러니까 자본주의 자체가 계속해서 혁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노동자 계급을 계속해서 산출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프로 파동을 치듯이 파도 치듯이 계속해서 나왔다가 또 뭐 혁신이나 뭐 이런 게 일어나면서 완전 노동 조직들이 바뀌면서 기존의 노동자 조직이 다 와해가 되고 또 뭐 이런 민족적인 문제 때문에 또 와해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밀물과 썰물이 이렇게 반복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느 한 번 이제 딱 의식적으로 빡 터트려서 혁명이 딱 성공하면은 이게 끊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직은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 네. 오겠죠, 뭐. 그렇죠. 모두가 단결하는 날이 오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좀 역사이론, 제가 이제 역사이론을 주로 공부를 연구를 했기 때문에 역사이론 차원에서 볼 때 마르크스가 이제 자기가 있던 19세기는 유통망이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가 장악했던 시기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시대는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 노동자 계급 전체가 혹은 자본주의가 거의 모든 사회에서 지배적인 관계가 되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사실 정말 최후의 단계가 아닌가. 임박했다. 그렇죠. 환경 위기도 임박했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윈터 이즈 커밍. 근데 사실 이 말을 제가 뭐 농담인데 제 책의 그 마지막에 쓰려고 그랬거든요. 드디어 때가 왔다. 근데 이거를 한 지난 100년 동안 사람들이 해가지고 제가 못 쓰겠더라고요. 그죠. 양치기가 이제 그게 좀 믿지 않습니다. 또 한 명이 추가되었군요. 선지자들이 갑자기 늦게 저기 한 명 또 있네요. 되게 그렇게 돼가지고 초로의 학자들이 책을 딱 읽으시고 또 젊은 양치기가 한 명 추가되었고 그래서 그거는 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섣부른 예언은 좀 우리가 됐을 때 물을 대는 게 중요하지. 네, 근데 그 한 줄이 있어야 물을 대지. 그렇죠. 아니야. 아니야? 끌어모으지. 없어도 물을 대는 게 훨씬 유리해요. 있는데 안 일어나는 것보다 없는데 있다고 내가 이미 희미하게 일단 그래도 흔적이라도 남겨놔야. 앞에 이미 이만큼 썼기 때문에 또 내 책을 읽어보면 이미 그걸 못 느꼈냐 이거지. 못 느꼈는데요. 책을 끝까지 읽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본 거는 이제 변화하는 과정까지만 딱 봤는데 네. 이제 어떤 계급운동, 그러니까 민족 문제라는 게 계급 문제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급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과정을 본 거죠. 네. 인도론과 또 다른 아일랜드를 상황을 살펴보면서 그렇죠. 얘기를 좀 해봤죠. 네. 그럼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문세님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노기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Sunday, bloody Sunday. 감사합니다. 쉬우셨습니다.